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홍명보 감독 2기 체제로 출범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전 한국 대표팀의 경기력과 전력 분명히 불안정합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과 홈에서 치렀던 첫 경기 0대0 무승부 이후 오만 원정 3대1 승리 과정에는 대표팀의 핵심 선수인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겹치는 포지션으로 인해서 출전 시간이 들쑥날쑥했던 황희찬 선수까지 이 선의 유럽파 트리오를 공존시킬 수 있는 공격 구조를 찾았다라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3 카타르 아시안컵 당시 탁구 게이트로 불렸던 대표팀 내 불화설 논란을 외부에 확산되게 만들었던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오만과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합작하는 과정에 보인 플레이적인 호흡, 그리고 화면에는 잡히지 않았던 둘만의 셀러브레이션 장면은 두 선수의 관계에 대한, 두 선수의 불화설에 대한 모든 의심과 억측을 불식시켰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이었습니다. 아시아 역대 최고의 선수로 꼽히는 손흥민 선수, 그리고 그 뒤를 이을 아시아 역대 최고의 재능을 갖춘 천재로 불리는 이강인 선수의 오만전 콤비 스토리, 대체 어떤 일들이 있었고 왜 기대되는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파 황금 트리오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이 세 명의 선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왔는지를 기록으로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오만과의 경기에서 개인 통산 129회 A매치에 출전했고 49호 골을 넣었죠. 그리고 2개 어시스트를 포함해 역대 22번째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는데 최근 16번의 A매치에서 기록한 16번째 공격 포인트였습니다. 최근 16경기 12득점 4도움, 경기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요. 지난 아시안컵 대회 기간에도 3골 1개의 도움을 기록했고, 또 월드컵 예선전 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득점포를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 이강인 선수 데뷔 후 31번째 A매치를 오만전에 치렀는데 9득점 8도움, 벌써 17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빠른 페이스를 보이고 있죠. 또한 최근 17경기에서만 이 9득점 6도움으로 초반에 절반 가까운 경기에서 공격 포인트가 없다가 최근에 몰아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력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 확실히 완성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 손흥민, 이강인 선수가 사실상 최근 대표팀의 10경기의 득점의 60% 이상을 합작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골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열세가 된 선수가 황희찬 선수입니다. 두 선수의 지나치게 의존하던 플레이가 때로는 그 두 선수가 각각의 위치에서 고립되거나 막힐 때 그 사이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서 황희찬 선수가 등장한 것인데요. 어느덧 68회 A매치를 치른 베테랑 황희찬 선수는 이번 오만전 득점으로 15번째 A매치 득점과 10번째 어시스트를 기록하게 됐는데, 황희찬 선수가 계속해서 발생했던 부상도 있었고 또 말씀드린 역할적인 포지션적인 문제로 인해서 매경기 선발로 나왔던 게 아니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12경기에 5득점 1도움, 2경기당 공격 포인트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것 역시 굉장히 뛰어난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만과의 경기 한국 대표팀은 오세훈 선수를 최전방 9번 공격수로 세우고 왼쪽에 황희찬, 2선 중앙에 손흥민, 오른쪽에 이강인 선수를 배치했는데, 사실 황희찬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역할은 거의 스위칭으로서 정해지지 않은, 계속해서 바꿔가면서 뛰었어요. 손흥민 선수도 왼쪽 사이드에 간 상황들이 꽤 있었고 황희찬 선수가 2선 중앙으로 간 상황도 꽤 있었기 때문에 실제 평균 위치가 두 선수가 거의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나오고, 이강인 선수가 조금 오른쪽에 가 있었는데 재미있는 게 이강인 선수가 왼쪽 메잘라 위치로 온 때도 있었고 손흥민 선수가 우측 전방으로 이동했던 적도 있었고 황희찬 선수가 미드빌 라인까지 내려가서 빌드업했던 상황도 있기 때문에 이 세 선수의 경기적 자유도, 전술적 자유도가 굉장히 올라간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재성 선수라든지 공격 미드필더 선수 한 명을 희생하면서 2선 공격수 3명을 배치한,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 오세훈, 황희찬 선수가 3톱에 가까운데 이강인, 황인범, 박용우가 3미들로 서고, 그런데 이 3명씩의 구조가 비대칭으로 서는 거죠. 오세훈, 황희찬, 손흥민이 약간 왼쪽에 치우친 3톱이고 이강인, 황인범, 박용우가 약간 오른쪽에 치우친 약간 비대칭의 3미들이 구성이 된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황희찬, 손흥민, 이강인이 수비의 부담을 조금 덜어내면서 쉴 새 없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플레이를 펼쳤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히트맵을 보시면 왼쪽이 조금 많긴 하지만 오른쪽 사이드도 이동을 했었죠. 이 기록은 후반전에 오세훈 선수가 교체되어 나간 이후에는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나왔던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으로 뛰다가
말씀드린 오세훈 선수가 빠진 뒤에는 오른쪽 사이드까지 커버를 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왼쪽 사이드를 기반으로 했지만 페널티 에어리어를 보시면 오히려 우측 쪽을 더 깊이 들어갔다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슈팅 코스를 찾았고 오른발 왼발 슈팅 코스를 잘 찾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도 확실히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를 기반으로 뛰긴 했지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뿐만 아니라 왼쪽 사이드까지 넘나들 정도로 폭넓게 움직였다. 그러면서 이 선수들이 서로의 장점을 통해서 이점을 주고 도움을 줬던 것이 드러나는데 전반 10분 만에 나왔던 황희찬 선수의 벼락같은 중거리 슈팅 득점은 황희찬 선수의 전진적인 퍼스트 터치와 빠른 타이밍의 슈팅과 정확했던 임팩트도 좋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은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에서 왼쪽 풀백인 이명재가 사이드로 배우로 치우고 들어가는 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수비 두 명을 자신 쪽으로 끌어놨고 장신 공격수 오세훈 선수가 두 명의 오만의 센터백을 또 묶어두고 있었고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를 벌려서 침투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역시 오른쪽 쪽에도 두 명의 수비수를 자신 쪽으로 쏠리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모든 선수들이 공간을 확보하면서 플레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를 받은 황희찬 선수가 슈팅을 때리게 되는데 이 슈팅이 나왔을 때 오세훈 선수는 오프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으면서 빠져들어가고 있고 또 이강인 선수 쪽으로 패스를 뿌려줬다면 이강인 선수도 문전 우측에서 슈팅 기회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여러 선수들이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내면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들어내면서 오만 선수들이 알고도 당할 수밖에 없도록 플레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목할 장면 바로 2대1이 됐던 결승골이 나왔던 장면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에게 주고 이강인 선수가 다시 손흥민 선수에게 주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슈팅을 때리는 이 과정 속에서 3-4명의 오만 선수들을 손흥민, 이강인 이 두 선수가 미친 듯한 탈압박과 현란한 발기술로 흔들어 놓고 그러면서 빠르게 연결하면서 티키타카가 두 선수만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주목할 점이 이 득점이 나오는 시점에 있어서는 오세훈 선수가 스트라이커 자리에서 교체로 내려오면서 황희찬 선수가 최전방에 배치가 됐는데 언제든지 수비 뒷공간으로 빠져들 수 있는 황희찬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강인, 손흥민 선수가 물론 여러 명에게 에워싸이긴 했지만 조금 공간을 만들면서 서로가 위치를 바꿔가면서도 틈이 있었다. 왜냐? 황희찬 선수에게 언제 공이 넘어갈지 모르니까 이강인, 손흥민 쪽으로만 모든 수비를 집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이 근거리에서 모여서 플레이를 만들어갔다. 예전에는 왼쪽 사이드에 손흥민, 오른쪽 사이드에 이강인 선수가 있으니까 서로 공을 주고받아서 플레이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안 나왔어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와 황희찬은 번갈아 뛰거나 혹은 조금의 동선을 나눠 가지면서 플레이를 했던 상황들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모여서 플레이할 수 있었던 것은 풀백에게 사이드 플레이를 맡기면서 이 세 명의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좀 포워드에 가까운 중앙 지역적인 플레이를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현장 직캠을 보시면 얼마나 이 두 선수의 기술이 대단한지가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가 먼저 준 게 아니라 애초에 이강인 선수가 전진 패스를 받았을 때 본인이 공을 받고 두 명의 수비가 따라 들어오자 역방향으로 공을 쳐놓고 흔들면서 3명까지 에워싸니까 즉 3명을 본인이 에워싸였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에게 붙어있던 마크가 이강인 선수에게 다 쏠렸다는 거거든요. 그러자 이강인 선수가 좀 비게 된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을 했고 손흥민 선수가 이 공을 받자 또 손흥민 선수는 빠르게 이제 오만 선수들이 자신 쪽으로 압박을 옮겨오니까 바로 또 넘겨줬어요. 바로 탁탁 원투 패스를 논스톱으로 가져가니까 또 이강인 선수에게 수비가 몰렸고 여기서 또다시 이강인 선수가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해주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정신없이 이 압박을 흔들어냈는데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상대 수비가 달려나오면서 자신을 끊어내려고 하자 넘어지면서 조금 균형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발 뒤꿈치로 공을 전진 패스로 돌려놓으면서 휙 돌아섰고 그러면서 왼발 슈팅을 벼락같이 때려 넣은 것이 득점이 된 겁니다. 결국 이 두 선수가 엄청난 콤비네이션으로 골을 만들었고 패스 상황에 관여하진 않았지만 황희찬 선수까지도 이 선수들에게 도움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주게 됐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3-4명의 선수 사이에서 정말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빠르게 결정하고 섬세한 기술을 보이면서 서로의 위치를 찾고 주고받고 찰나의 순간에 슈팅까지 가져갔던 이런 플레이는 정말 이건 준비와 훈련으로 되지 않는 타고난 재능과 천재성으로 나오는 그런 플레이거든요. 주목할 점은 어떤 나라든지 이런 천재들을 보유하고 있고 어떤 팀이라든지 보유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2명씩 보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는 손흥민과 이강인이라는 역대급 재능을 동시에 보유한 채로 다음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히 기대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것은 이 선수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전술적인 구조를 찾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지난 카타르 아시안컵 때 두 선수의 조금 불화설이 제기가 되면서 이 불화설이 결국에는 한국 대표팀의 앞으로의 조직력과 정신적인 부분과 원팀으로서 뭉치는 부분들에 타격을 주지 않겠느냐 세대 간의 갈등에 기폭제가 된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했었고
사실 뭐 이강인 선수가 런던으로 찾아가서 사과를 하고 함께 사진도 찍고 손흥민 선수가 이전에 A매치 소집 때도 친근한 모습들을 보여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있기 전보다는 조금 서먹해 보인다는 느낌도 있었어요. 그 일이 있기 전에는 이강인 선수가 실제로 영국 런던까지 가서 손흥민 선수의 경기도 보고 사적으로도 친해 보이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선 분명히 조금은 완전히 그 전과 같은 모습이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물론 지금도 사적으로 조금의 뭐 어떤 그 껄끄러움이 아예 없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힘든 시련들을 함께 이겨내는 과정 속에 쌓이는 전후회와 동료회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잊게 만들 수 있고 무엇보다 경기장 안에서만큼은 그것들을 전혀 생각나지 않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그런 상황이다. 지금 대표팀이 워낙 큰 위기론을 겪고 있고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지금 이 플레이를 서로가 서로를 믿고 주고받고 서로가 정말 텔레파시처럼 통하는 플레이로 만들어냈던 것은 서로가 정말 마음이 조금 함께 통했다? 이런 느낌을 들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강인 선수가 어시스트를 본인이 해놓고도 조금 멋쩍게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손흥민 선수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다가오는 손흥민 선수를 보고 살짝 웃었을 때 손흥민 선수가 손가락으로 네가 만들어준 골이다. 너 정말 잘했다라고 공개적으로 많은 선수들 앞에서 칭찬을 해줬고 그리고 나서 둘이 하이파이브를 할 때도 그냥 의례적인 하이파이브가 아니라 정말 손바닥이 아프다고 느껴질 정도로 땅 때리는 하이파이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서로 안아주는 것도 그냥 툭툭이 아니라 완전 강하게 얼싸안고 또 완전히 끌어안아 올리는 손흥민 선수 움직임까지 또 그 끌어안는 포옹을 받은 이강인 선수가 환하게 정말 행복하게 웃는 모습까지 나오고 그 뒤에 손흥민 선수가 찰칵 세리머니까지 하는 장면이 이어졌다는 것은 정말 이 상황은 중계 화면에 잡히지 않았던 장면이거든요. 누가 보고 있어서 물론 뭐 경기장 아니니까 동료들도 보고 관중도 보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정말 마음이 움직여서 이런 셀레브레이션이 나왔다는 점에 있어서는 서로의 플레이의 교감과 결승골의 합작과 또 이런 함께 나눈 감정들이 앞으로 이제는 더 이상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서로 패스를 안 한다, 나뉘어져 있고 친한 선수끼리 패스를 안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측과 루머와 대표팀을 흔드는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끝장낼 수 있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말들이 나올 수 없는 둘의 사이를 갈라내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게 아니냐. 말씀드린 대로 양 선수가 좌우사이드에 벌려서서 조금은 서로 교류하는 플레이가 없었던 것은 관계의 문제 때문일까? 전술적인 문제 때문일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전술적으로 둘이 함께 뛰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해주고 이제는 관계적으로도 모든 문제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은 다시금 우리 대표팀이 손흥민, 이강인의 재능을 중심으로 이 두 선수를 제대로 활용해서 제대로 지원하면서 살려주는 전술과 플레이를 통해서 역대급 월드컵 그리고 2027 아시안컵 우승까지 노릴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만든 것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경기 후에 이 패턴 플레이와 이선 공격 트리오에 대한 질문을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홍명보 감독의 주문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홍명보 감독이 가운데 10번 자리에서 내가 뒷공간으로 많이 빠져주고 또 손흥민 선수하고 오세훈 선수하고 같이 연결하는 플레이를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하는데 즉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로 빠지는 게 아니라 황희찬 선수가 이제 2선 중앙에서 뒤로 빠지고 그 근처에서 손흥민 선수와 연계하고 오세훈 선수가 2선으로 내려와주고 정말 서로가 정해진 위치 없이 활발하게 또 콤비 플레이를 펼쳤다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 미드필더로 뛴 이강인, 황희찬 선수까지 다 같이 연계 플레이를 해달라. 말씀드린 이 황희찬 선수의 뒤에 황희범 선수가 올라와서 공격적인 역할을 해주고 또 때로는 황희범 선수가 황희찬 선수의 역할까지 내려가서 커버해준 상황들이 나왔다는 것. 페널티 에어리어 앞부분 2선의 중앙 포켓 위치에서 보니 또 공을 받아주고 연결해주는 플레이까지 많이 얘기를 했다. 훈련 시간 자체는 많지 않았지만 이미 전술적인 이해도가 높은 선수들이고 그런 역할들을 해봤던 선수들이고 훈련이 아니라 이미지 트레이닝이라든지 또 회의와 서로 간의 미팅을 통해서도 이런 플레이를 충분히 만들어갔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된 공격 작업이었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임기응변으로 경기 중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훈련 과정에서 또 소집 기간 중에 다양한 방식으로 이 플레이의 밀도를 끌어올린 것이고 소집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아마 이 플레이의 강도와 완성도는 높아질 것이고 어떻게 보면 월드컵이 열리는 시점에는 이 충분한 훈련 시간과 더불어서 우리가 정말 역대급의 공격력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까지 나온 장면인데요. 황희찬 선수가 개인적으로는 10번 자리에서 많이 뛰어보진 않았지만 울버햄튼에서도 프리시즌에서 하필이면 또 이번에 그 자리를 뛰어봤고 또 공격의 이제 지역에는 어렸을 때부터 거의 모든 역할을 해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사실 또 홍명보 감독과도 많이 나눴다고 합니다. 대표팀에 와서는 사실 이 역할을 거의 처음 맡겼던 상황이거든요.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세컨톱에서 프리롤로 움직였던 것이 이전에 투톱을 사용했던 신태용 감독 체제 때도 있고 크리스만 감독 체제 때도 이런 역할들을 해왔는데 황희찬 선수까지 이 지역으로 와서 함께 스위칭하는 것은 새로운 시도였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들이 이제 분명히 이번 대표팀에서는 긍정적인 전술적인 힌트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강인 선수는 그런 축구적인 얘기보다는 자신이 사실 만들었던 논란과 그런 부분들을 더 겸손하게 또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인 자세를 보여줬는데요. 내가 어시스트한, 내가 보여준 천재성의 플레이를 강조한 게 아니라 나뿐 아닌 모든 선수가 득점을 하기 위한 최고의 플레이를 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골이 나왔다. 그리고 경기를 뛴 선수들 뿐만이 아니라 못 뛴 선수들, 벤치에서 교체로 들어온 선수들, 심지어 엔트리에 들지 못해서 관중석에서 지켜본 선수들까지 이번에 소집된 모든 선수들까지 정말 고맙다라면서 항상 손흥민 선수가 강조하고 있었던 팀 전체를 생기는 그 마음까지 이어받아서 이해하고 그런 것들을 인터뷰에서까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얘기하면서 팀이 뭉치도록 조금 본인이 노력하는 것은 이강인 선수의 달라진 자세, 성숙해진 자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잘 준비하고 더 좋은 축구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단지 결과만 가져온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표팀이 다시금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축구를 할 수 있는 팀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는 각자 소속팀에 가서도 더 잘 준비하겠다. 소속팀에 갔을 때도 나만을 위해서 뛰고 나만을 위해 커리어를 만든 게 아니라 대표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들을 하면서 다음 소집 때는 더 좋은 경기를 하겠다라고 했고 또 흥민이 형뿐 아니라 다른 형들, 다른 후배들, 친구들 모두 다 같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나 역시 항상 팀원으로서 노력하겠다라는 정말로 아주 성숙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인터뷰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디테일하게 소개해드렸는데 내가 주장으로서 잔소리하고 어떤 얘기를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다. 훈련이 끝나면 대표팀이니까 사실 부담이 생길 수 있는데 책임감이 있지만 팔레이스 한전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질책이 아니라 고개 숙일 필요 없다라고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했고 우리에게 그 경기 아쉬웠지만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칠 수 있는 9경기가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9경기 중에 한 경기인 오만전 잘 치렀고 오늘 오만전처럼 또 경기를 한다면 앞으로도 좋은 경기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말을 통해서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멘트를 주장으로서 했고요. 앞으로도 홈이든 원정이든 그런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내겠다. 그리고 최종 예선 남은 8경기에 인생 최고의 경기를 펼쳐서 월드컵에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팀이 되어서 가도록 하겠다라면서 주장으로서의 각오까지 밝혔습니다. 말씀드린 이 유럽파의 2선 트리오가 이제는 각자 소속팀에 가서 아주 중요한 경기들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9월 15일 일요일 밤 10시에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로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경기를 치르고 9월 19일 목요일 새벽 4시에는 코벤트리 시티와 카라바컵 3라운드 우승컵을 노리는 컵대회의 첫 번째 일정을 치릅니다. 그리고 9월 27일 새벽 4시에는 카라바흐와의 유로파리그 개막전이 있는데 즉 이제는 주중 주말 경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빡빡한 일정이라는 것이죠. 9월 30일 맨유와의 빅매치 이후에는 10월 4일 새벽 헝가리의 명문 클럽 페렌츠 바로시와의 유로파리그 원정 경기까지 있으니까 체력 관리도 중요한 손흥민 선수의 상황이 됐고 그 이후에 10월 A매치에 합류하게 되고요. 이강인 선수는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하죠. 오는 주말 9월 15일 일요일 새벽 4시 브레스트와 리그1 경기를 치르고 9월 19일 목요일 새벽 4시에 스페인의 돌풍의 팀이었던 지로나와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개막전을 치릅니다. 그리고 10월 2일에 손흥민 선수가 이번 주말에 상대하는 아스널과 챔피언스리그 두 번째 경기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또 프리미어리그 팀과 만나는 또 일정들이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에 현재 소속팀에서의 미드필드 경쟁 라인에 있는 비티니아라든지 자이르 에메리가 부상을 당하다 보니까 브레스트전, 지노나전 모두 중용될 것으로 예상되니 어떤 플레이를 펼칠지 여러분들 또 선발순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일지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희찬 선수 역시 올 시즌 개막 후에는 조금 아쉬운 컨디션과 경기력을 보였었는데요. 이제 대표팀에 와서 자신감을 얻고 울버햄튼으로 돌아가죠. 9월 16일 월요일 0시 30분 프리미어리그의 강호 뉴캐슬과의 홈경기에서 올 시즌 첫 번째 골을 터뜨릴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고요. 9월 19일 목요일 새벽에는 브라이튼과 프리미어리그 팀 간의 카라바오컵 3라운드 맞대결 9월 21일 토요일 밤 11시에는 에스턴 빌라와의 버밍엄 더비가 있고 9월 29일 새벽 1시 30분에는 빅클럽인 리버풀과의 경기가 있습니다. 또 10월 A매치 이후에는 맨시티와의 경기 등 황희찬 선수 역시 주목되는 일정들이 많고요. 페예노르트에 입단한 황인범 선수 역시 페예노르트 데뷔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15일 일요일 새벽 1시 45분 흐로닝건과의 원정 경기에서 네덜란드 에레디비지 아마도 교체 출전으로 데뷔전을 치를 것 같아요. 9월 20일 목요일 새벽에 페예노르트의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 레버쿠젠과의 경기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경기부터는 선발로 뛰기 위해서 흐로닝건전에 감각을 익힐 것 같고
또 10월 3일에는 페이노르트가 지로나와 원정 경기, 이강인 선수가 개막전에서 상대하는 스페인 라리가 팀과도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한국인 유럽파들 그 어느 때보다 좋은 팀에서 많이 활발하게 활약을 하고 있죠. 김민재 선수도 바이에른 뮌헨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데요. 한준TV는 이 유럽파 선수들의 모든 경기 소식과 더불어서 또 10월에 이어질 월드컵 예선전 실시간 소통방송 그리고 다양한 분석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10월 10일 밤 11시 요르단 원정 그리고 10월 15일 저녁 8시 이라크와의 홈경기 과연 우리 대표팀이 이 10월 A매치에서도 좋은 기세를 이어가면서 월드컵 10일의 연속 본선 진출을 이뤄낼 수 있을지 한준TV와 함께 한국 축구의 모든 이슈들 또 유럽 축구의 최신 이슈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